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미터 땅 아래에서 수은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22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문. 중국 정부는 이 문을 여는 것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건드렸던 자들에게는 하나같이 파멸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저주인지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원전 259년 한 아이가 적국의 수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자초는 진나라 왕자였지만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는 처지였는데요. 어린 정은 조나라 수도 한단의 골목 어딘가에서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가 훗날 진시황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13세 진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어머니의 정부 노예가 실권을 쥐고 있어서 왕좌에 앉아있으면서도 아무런 결정하지 못하는 소년. 왕이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정작 자신의 말이 조정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는 걸 아는 눈빛. 그 굴욕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훗날 그를 역사상 가장 냉혹한 통치자로 만든 뿌리가 됐습니다. 22세에 마침내 폭발합니다. 노예의 반란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압하고 이후 그의 통치는 달라진 사람처럼 흘렀습니다. 권력을 빼앗기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는 다짐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원전 203년부터 그는 움직였습니다. 한조 위초연제 전국시대의 6개국을 단 10년 만에 무너뜨렸는데요. 기원전 221년 마지막 제나라가 항복하면서 수백 년에 걸친 분열이 끝났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칭호가 이 성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삼환고제에서 한 글자씩 따와 황제라는 호칭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었고 스스로를 시황제라 선언하며 자신이 그 시작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이 남자가 평생 단 하나에만 집착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이 공포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암살 시도가 끊이지 않았는데 형가라는 자객은 지도 안에 단검을 숨겨 황제에게 접근했고 장량은 대철주로 황제의 마차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시도가 거듭될수록 그의 공포는 더 깊어졌고 그 공포가 기이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기원전 219년 서복이라는 방사가 황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동쪽 바다 너머 봉래산에 불사의 영약이 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진시황은 즉각 수천 명의 청년 남녀와 배 수백 척을 내어줬습니다. 서복은 그렇게 출발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의 국가 자원을 챙겨 사라진 겁니다. 일부 기록에는 서복이 일본에 닿아 그곳에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복 이후에도 진시황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은이었습니다. 수은이 불사의 원천이라는 믿음이 당시 방사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는데 진시황은 수은이 포함된 단약을 꾸준히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역설이 등장합니다. 수은은 맹독입니다. 신경계를 서서히 파괴하는데요. 손의 떨림과 기억 장애로 시작해 판단력 이상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진시황 말년에 기록된 그의 행동 변화들, 격렬한 분노 폭발, 이상한 명령들,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극단적 불신, 이것들이 수은 중독의 증상과 정확히 겹칩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이 지목하는 부분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물질이 죽음을 앞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은은 그의 무덤 안에도 가득 채워졌습니다. 진시황이 13세에 왕위에 오른 그 해부터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36년에 걸친 작업이었는데요. 최전성기에는 7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지금의 섬서성 시안외곽 여산 기슭에 위치한 이 능은 봉분 높이만 지금도 76m에 달합니다. 사마천이 기원전 100년경경 완성한 사기에는 무덤 내부 구조가 기록돼 있습니다.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었고 기계 장치로 수은이 강줄기를 따라 계속 순환하도록 했으며 천장에는 별자리가 새겨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록은 오랫동안 황당한 과장으로 여겨졌습니다. 1981년 이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봉분 주변 토양을 정밀 분석했는데요. 봉분 중심부의 수은 농도가 주변 자연 토양 대비 최대 100배 이상이었습니다. 2000년이 넘은 기록이 현대 과학 장비로 그대로 검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땅 아래에서 수은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덤에는 수은 말고도 또 하나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지하 통로 곳곳에 설치된 자동 석궁이었는데
문을 열거나 특정 바닥을 밟는 순간 화살이 자동으로 날아오도록 설계된 기계 장치입니다. 기원전의 기술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장치들이 2200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 가능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덤 봉인이 완료되던 그날 안에 남아있던 장인들은 모두 함께 갇혔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 횃불만이 흔들리는 공간에서 돌과 돌이 맞닿는 낮고 묵직한 소리가 시작됐을 겁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성문의 마찰음이 좁은 통로를 가득 채울 때 거기 있던 누군가는 아직 따뜻한 돌벽에 손바닥을 댔을 겁니다. 밀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횃불이 하나씩 꺼져가면서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마지막 빛의 틈이 사라지는 그 찰나 수은 냄새만 남은 어둠 속에서 그 공간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살아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황제의 후궁 중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도 함께 매장됐습니다. 정확한 수는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무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 숨 위에 세워진 공간이라는 겁니다. 기원전 210년 7월 진시황은 지방 순행 도중 사구평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나이 49세였는데요. 불사를 그토록 원했던 황제의 최후치고는 너무 초라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부터 저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진시황이 죽자 그의 제국은 4년 만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206년 항구가 함양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항구가 함양에서 처음 한 일, 아방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기록에는 그 불이 꺼지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능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상 건물들을 불태우고 병마용 갱에 손을 댔습니다. 능원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구의 군대가 갱도 안으로 들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고농도로 축적된 수은 증기입니다. 수은 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좁은 통로 안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어지럼과 함께 급격한 판단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한구의 군대가 갱도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물러섰다는 것이 단순한 겁쟁이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구는 결국 무덤 안으로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능원을 침범한 한구는 스스로를 서초패왕이라 칭하며 천하를 주도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유방은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요. 한구는 여러 차례 유방을 코앞까지 몰아붙였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해하에서 한구의 군대는 포위됐습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자신의 병사들이 부르는 고향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심리전으로 흘려보내는 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은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고 흩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남은 것은 800명이었습니다. 한구는 오강 강변까지 달렸습니다. 건너면 살 수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배가 있었고 강동으로 돌아가 제기를 꾀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뒤를 쫓는 유방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 혼자 수십 명의 적과 맞섰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칼을 들어 목을 그었습니다. 나이 30세였습니다. 진시황의 능원을 불태우고 무덤 앞까지 발을 들인 가장 강한 자가 그로부터 4년 만에 강가에서 혼자 생을 마감한 겁니다. 저주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2000년 가까이 지난 1974년 봄, 섬서성의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지발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땅속에서 나온 토기 조각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발굴이 시작되면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실물 크기의 전사 도용 8천가의 이상이 지하에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이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발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 밖으로 꺼낸 병마용들의 색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병마용은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흰색으로 빼곡하게 채색된 조각들이었습니다. 바깥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도료층이 분리되기 시작했는데요. 불과 몇 분이었습니다. 연구진이 막으려 했지만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회색빛 병마용은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선명했던 채색은 발굴 현장에서 공기를 만난 순간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경험이 중국 정부의 결정을 바꿨습니다. 색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데 수은강이 흐르는 지하 궁전의 문을 연다는 것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지하 궁전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절대 열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이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대신 굴착 없이 내부를 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물리 탐사 기술과 자기장 분석을 활용한 비파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봉분 지하에 여러 층의 구조물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심부에는 다른 공간들과 완전히 분리된 거대한 방이 있었고 구조 자체가 지금도 상당 부분 온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사마천이 기원전 100년경에 기록한 내용과 세부 구조가 일치하는 부분이 여럿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봉분 중심부의 수은 농도를 다시 측정했을 때 수치는 여전히 높게 나왔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수은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중국이 발굴을 포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수은 증기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내부를 발굴하는 기술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내부를 영원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열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열어야 하는가? 그것이 인류에게 허락된 행위인가 하는 논쟁이 고고학계와 윤리학계 사이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시황의 저주는 수은도 석궁도 봉인도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저주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문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끝없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 자체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황제는 수은을 마시며 죽음을 불러들였고 그 수은으로 가득 찬 무덤을 건드린 가장 강한 자는 30살에 쓰러졌습니다. 2000년 뒤에 문을 열려 한 고고학자들은 공기에 닿자마자 색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과학자들은 내부를 들여다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그 문 앞에는 여전히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원했던 불사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무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지켜진 공간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가장 집요하게 원했던 것을 결국 손에 넣은 셈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일 당장 완벽한 기술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그 문을 열어야 할까요? 2200년 동안 봉인 속에 있던 것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이 역사를 위한 올바른 행위인지 아니면 그 본긴을 끝까지 존중하는 것이 수만 명의 목숨 위에 세워진 그 공간에 대한 마지막 예의인지 열어야 한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절대 열면 안 된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깊은 이야기를 계속 찾아오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